그다음에 소송 절차 한번 보세요. 소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일반 소장하고 똑같은데 이 사건명이 청구 이의서로 해서 냈네요. 지금 대부분 똑같고 청구 취지는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쓰죠. 이 경우는 판결에 대한 청구 이의니까 판결에 대한 거니까 요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은 불허한다. 이런 식이 전형적인 거죠. 그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거죠. 가집행은 없어요. 여기 가집행은. 나중에 이제 집행정지 관련해서 잠정처분 이런 게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을 해주는데 지금 이 경우는 뭐 일반적인 소송에서의 가집행 이런 개념은 여기 없어요. 집행정지 관련해서. 그다음에 청구 원인은 판결이 확정된 걸 전제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그 뒤에 전액을 변제했다. 그러니까 지금 강제집행 개시했는데 불허해달라라는 청구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청구 원인을 기재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소장 생각해보면 되죠. 만약 집행증서에 기한 경우는 아까 건 판결이고 지금 집행증서니까 뭐 틀은 똑같은데 아까는 확정 판결에 대한 거고 이건 집행증서죠. 집행증서는 이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한테 작성받은 건데 여기 공증인과 무슨 합동법률사무소 집행영역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똑같은 틀이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합동법률서에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서 이제 원고가 요 경우에 원고는 실제 채무자죠. 채무자. 요 경우에 원고는 실제 채무자죠. 그래서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는데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했던 건데 그 임의로 처분해서 냉장고 등을 자기의 채권에 충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채무가 소멸했다. 피고가 임의로 처분해서 담보 제공했던 것을 처분해서 이제 빌린 채무는 끝났다, 소멸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펼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제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청구 이의를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소장이 있네요. 여러분이 집행증서는 실제 기록형 시험 문제 보면 집행증서가 나오는 건 아니고 기록형 시험에는 사서 증서 인증한 거가 기록형 시험에 한두 개 이렇게 기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공정증서를 공증인이 작성해서 문서를 만들어주고 집행 수락의 의사표시가 거기에 채무자가 해서 이게 집행권원이 되는 거예요. 집행증서로서. 근데 보통 여러분이 공증한다라는 것은 계약서나 의임장이나 이런 사서증서를 내가 이렇게 작성했다라는 것을 공증인 앞에 말하면 공증인이 너 진짜 네가 작성했느냐라고 확인하고 사인하면 이게 사서증서가 인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진정 성립에 대해서 공증인 앞에서 내가 이 문서 작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공증인이 그 말을 듣고 사인을 해서 그 문서는 진정 성립에 있어서 강력한 추정력을 갖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내가 작성했다고 얘기하고서 그것을 공증인이 듣고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서증서 인증은 그 문서 자체를 본인이 만든 것, 본인이 작성한 것을
그 작성 명의와 내가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공증인이 사인해 주는 게 사서증서 인증이고, 지금 공정증서 작성, 집행증서는 그런 어떤 문서를 만들어줘요. 소비대차 계약 문서를 만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차용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좀 제대로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으로 만들고, 그 마지막에 이거 안 갚으면 내가 강제집행 당해도 좋다라고 사인하면서 채권자 채무자가 가서, 근데 이제 그게 실제는 쌍방대리도 되고 자기 계약돼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형식적으로 채권자 채무자가 그렇게 말한 것을 바탕으로 공증인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채무자가 집행 수락의 이런 의사표시의 문구에 그 작성할 때 자기가 사인함으로써 강제집행 당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집행 수락의 문구에 대해서 의사를 표한 거니까 그것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이제 공정증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데서 그 강제 집행 수락의 의사 표시가 실은 소송행위인데, 소송행위에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이 있느냐가 민사소송법에서 문제되는 걸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때 소송행위의 표현 법리의 적용이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달리 없다. 소송행위에는 표현 법리의 적용이 없다가 지금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하면서 판례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판례가 이 공정증서 작성에 집행수락의 의사표시를 소송행위로 보면서 이 판례인데, 사실은 되게 특수한 경우가 보통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 소송행위에는 표현 법리의 적용이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법리에 쓰이는 판례가 이 공정증서 작성에서의 집행수락의 의사표시의 그 판례예요. 그게 94년도인가의 판례인데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실은 그게 어디서부터 또 실제 파고들면 문제되냐면, 강제집행수락의 의사표시가 소송행위가 아니고 민법상의 사법법률행위다라고 막 거기서부터 사실은 외국에는 논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소송행위다 보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표현법리의 적용이 있냐 없냐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소송행위가 아니다, 내가 강제집행을 받겠다라고 한 것이 소송행위가 아니다, 뭐 이런 입장도 실은 있는데, 여러분 뭐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 당연히 그것은 강제집행을 받겠다라는 수락의 의사표시로서 소송행위다. 그 다음 소송행위를 전제로 한 이제 그러한 소송행위에 표현법리의 적용이 있냐 없냐, 뭐 그런 부분에서 현재 학설과 판례는 표현법리의 적용이 없다 할 때에 아마 94년도 판례로 등장하는 게 이 공정증서 작성에서의 그 집행을 수락하는 의사표시, 그 부분서의 문제예요. 하여튼 아울러서 여기 집행증서가 계속 등장하니까, 집행증서만이 계속 하나 부연 설명이 계속 따라붙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공증사무소에서 바깥에서 뭐 법원의 어떤 관여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이 절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팅해 놓은 거와는 조금 다른 이런 요소 등이 거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의 제기는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당사자는 원고가 되는 것은 이쪽 당하는 쪽이죠. 채무자 쪽이죠. 피고, 판결로 치면 피고 측이죠. 그 다음에 그의 승계인, 그 다음에 그 채무자의 채권자도 대의권에 의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대의에 의해서 청구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는 채권자 측이죠. 판결로 치면 원고죠. 그래서 채권자로 표시된 자 및 그의 승계인인데, 그 사람이 집행문이나 승계 집행문을 부여 지금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앞으로 승계 집행문을 받는다면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도 포함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판결 절차의 소송대리인이 이 청구이의소에서의 소송대리인으로 되느냐, 당연히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을 새롭게 선임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관할은 지금 이 집행권한은 어디서 지금
해갖고 오는 꼴이 되냐면 판결 절차에서 해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 절차의 청구권을 다투는 것조차 그런 지금 청구 이소에서의 관할 법원은 이 집행 법원이 관할하는 게 아니라 그쪽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가 확정 판결의 그 청구권이 지금 이제 소멸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거니까 다시 집행법원 입장에서는 그건 너희끼리 가서 해갖고 다시 오라는 식으로 이 집행법원이 이것을 관할하는 게 아니라 원래 판결했던 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1심 판결 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한편 제3자 이의소는 좀 이따 보려는 제3자 이의소는 이 집행 단계에서 집행 대상 물건을 둘러싸고 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싸움하니까 그건 집행법원이 제3자 이의소는 집행법원이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네요. 부당한 집행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관할법원이 제3자 이의소는 집행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한편 요 두 번째 단락은 또 역시 공정증서는 이게 판결법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판결법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이네요. 그 다음에 지급명령에 대한 것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라는 거고, 심리 절차는 보통의 소송과 다르지 않다. 판결은 이제 역시 심리와 판결 이런 거는 뭐 일반 소송처럼 하면 되는데 이의가 인용되면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상황으로 가면 되겠죠. 원고 즉 원래의 판결에서의 피고 내지는 채무자가 낸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집행 불허가 내려지겠죠. 그래서 그 주문의 구체적 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 피고와 원고는 요 소송의 피고니까 원래 판결에서는 요 피고가 원고였겠고 원래 소송에서의 피고였겠죠. 근데 여기 기준으로 할 때는 요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지금 판결에 기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을 막아달라, 불허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주문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것은 집행을, 속행을 이렇게 정지시키지 않고 곧바로 그냥 집행은 이 소송을 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막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집행을 지금 안 해야 된다고 따지고 있는데 이 소송 낸 것만으로는 집행이 불허되는 건 아니다예요. 소송이 낸 것만은 불허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확정됐다면 그걸 갖고 가서 저번 때 앞에서 배운 집행의 정지 취소 같은 경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낸 상태에서 결론은 이 소송 자체의 결론은 확정되지 않은 이런 지금 부동적인 상황에서 집행은 계속 고를 한다라는 거죠.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행을 스탑시키려는 개념이 여기서 뭐다? 잠정 처분이라는 게 있다. 이 집행을 스탑시키는 잠정 처분이 있다. 그래서 판결시까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집행이 종료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지금 낸 뒤에 이 원고 입장에서 예컨대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집행이 지금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잘 소명해서 법원이 이제 잠정 처분으로 당사자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 등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뭐 제공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거꾸로 이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 자본을 이제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잠정 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급박한 경우에는 이제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잠정 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데, 청구 이의 소송 계속 중이어야 한다. 이 잠정 처분은 청구 이의 소송을 내지 아니한 채 우리가 뭐 일반적인 보전 처분처럼 뭐 급박하다라고 해서 청구 이의 소송 내지도 아니한 채 집행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잠정 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본안급에 해당하는 청구 이의 소송을 내고 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잠정 처분이라는 이런 지금 신청을 하는 거지, 청구 이의 소송을 내지도 아니한 채 지금 집행이 막 진행되는데 내가 갚았는데 왜 집행을 지금 계속 하느냐라고 잠정 처분만을 신청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청구 이의소가 계속 중요해야 한다.
만약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명하는 처분의 주문 기재라는 이 잠정처분 신청인이 담보로 2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이 경우는 신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도 있지만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길게 잠정처분하는 것인 것이 보이죠. 본안 판결은 청구 이소의 1심의 종구 판결 시점까지인데 또는 항소심의 뭐 그런 시점까지 또는 확정될 때까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경우는 그게 커버가 안 돼요.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로 하면 그게 길게 커버가 되죠. 그래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와 같은 방식이 되는데 본안 판결 선고 확정 전까지 집행정지의 효력 지속되지가 않는다죠. 이렇게 해서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지면 요 말은 요 갭이 생긴다라는 거죠.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갭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나중에 이 청구 이의소의 원고손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지금 시점을 이렇게만 신청하고 이렇게만 주문이 났으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청구 이의소에 제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잠정처분을 신청해서 요런 정도만 신청을 했다고 펴봐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러면 본안 판결 1심 판결을 선고하는 요까지만 이 잠정처분이 정지되니까 확정된 데까지 했다면 판결하고 나서도 또 이것에 대해서 항소가 있으면 계속 정지될 텐데 지금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만 정지시켰으니까 여기서는 또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다란 말이죠.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화살표 밑에 따라서 추후 본안 판결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주문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법원이 딱 보니까 원고손을 들어줬어요. 원고손을 들어줬으니까 사실은 그 전제는 원고 얘기가 맞다라는 건데 한 번 더 다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원고 얘기가 맞으니까 이 집행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서 여기서 이제 요 단계부터는 법원이 정지를 하는 주문을 필요로 하는데 그 표현을 인가한다고 표현한다. 왜 인가하냐면 집행정지가 여기서 잠정처분에서 되고 있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한번 갱신해 준다는 표현이 인가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신청자가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시까지 했으면 이런 상황이 나올 필요 없는데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만 했으니까 1심 판결 법원이 하면서 이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다시 이 효력이 잠정처분의 효력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인가해주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잠정처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반 가처분의 방법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잠정처분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불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 이제 이거 잘 이해해봐요. 수소법원은 청구 이의소의 판결에서 46조 지금 잠정처분에 대한 이 명령을 내리고 이미 46조의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취소, 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이 인가할 수 있다. 좀 아까 나온 그 인가예요. 1심에서 원고손을 들어준다면 원고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청구 이의 사유가 받아들여지니까 결국은 집행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지금 그 단계에서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정처분을 여기서 해준단 말이죠. 이미 했는데 이미 잠정처분을 신청해서 했는데 그게 아까 그림에서 표에서 봤듯이 1심 판결 선고시까지만 했다면 여기서 판결하면서 그때 용어가 뭐예요? 인가를 계속 그 한번 갱신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잠정처분의 그 상황이 지속되도록 한번 갱신해서 인가해준다. 왜냐하면 애초에
잠정처분 신청한 것은 요까지만 신청했기 때문에 요 뒤 상황을 연결시켜 주는 게 인가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여서 그 처분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가집행 선고를 붙여서 불복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죠. 그래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아까 그 표에서 한 상황 해서 연결해서 보세요.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 정지 처분한 경우에는 결국 청구이의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인가의 주문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만 지금 잠정처분 받아들여 원고가 신청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이 뒷부분도 지금 인가에 의해서 계속 그것을 잠정처분이 있도록 하는 주문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 아까 말한 거죠. 만약에 인가 이 주문을 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강제집행이 살아나서 막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스톱시켜놨던 게 여기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인가의 주문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정처분을 여기까지만 신청해놓고 그렇게만 나왔을 때는 원고 손을 들어준 거와 한편 집행이 정지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원고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는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라고 법원이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잠정처분에 그 신청했던 것은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그 뒤에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그게 엇박자가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그걸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만약 강제집행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행히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요거는 본안 판결이 아니라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 처분한 경우에는 본소에 거꾸로 이 경우는 뭐예요? 계속 그러니까 집행 못하게 했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이 판결이 뭐예요? 원고 손을 안 들어주고 원고 얘기를 물리친다면 오히려 이제는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 경우라면 만약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본소의 원고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면 본소 원고가 승소면 계속 집행이 정지되는 게 뭐 괜찮으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본소의 원고 패소 판결 이때 본소는 청구이의소의 그 원고 패소 판결의 경우는 뭐를 해야 돼요? 이 집행정지 잠정처분이 계속 갈 것을 끊어줘야 되죠. 이걸 취소시켜야죠. 취소시켜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 이전에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잠정처분이 내려진 그 명령을 취소시키고 이제부터는 해라. 왜냐면 원고가 패소했으니까. 원고가 주장했던 것을 안 받아주는 것으로 자기네가 법원이 지금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제는 너 집행해라라고 하니까 애초부터 집행을 갖다가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만 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확정시까지 걸어놨던 것을 풀어줘야죠. 확정시까지 걸어놨었으니까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취소의 주문을 붙여야 된다. 취소의 주문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식이죠. 되겠어요? 그런 상황까지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청구의 이의소의 잠정처분까지 설명했고 제3자 이의소 계속 이제 제3자 이의소 보도록 해요. 쉬었다 해?